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경랑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실험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5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장광일 동양대 국방기술대학원 학장,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이른바 구구절을 맞아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우리 시각으로 오후 1시 반에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보도 내용 먼저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무기 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이번 핵시험에서는 전략 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이번 핵탄두 폭발 시험은 당당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우리 국가의 자위적 권리 행사를 악랄하게 걸거드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의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초강경 의지의 과시이다.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조선중앙TV 우리 시각으로 1시 반쯤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 기술적 기준에 모두 만족했다. 성공했다라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학장님 지금 계속 이제 대담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텐데 여러 가지를 좀 차분차분 한 가지 짚어야 될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핵실험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또 대내외 결속을 과시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시위성 핵실험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 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조금 비판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국회 정보위 또는 국회 국방위가 오후 4시에 지금 곧 속개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지금 국방부 핵 관련된 실무자, 국가정보원의 핵 관련된 이런 관련된 라인들은 지금 사실은 눈꽃 틀새 없이 분주하게 분석을 하고 기술적인 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심층 분석을 하고 시간을 좀 준 다음에 권위 있게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지금 불과 한 몇 시간 만에 이렇게 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우리 정보의 실력을 북한한테 그대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땐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오히려 정부 당국을 저렇게 상황 발생하자마자 이게 무슨 어떤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조금 시간을 줘서 충분하게 이 분석을 한 다음에 네. 좋은 권위 있게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하니까 핵심 실무 담당자들은 지금 실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제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답변을 할 수 있는 실무자와 이 사람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제일 급하니까 우선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좀 아쉽다. 행정부가 네. 조금은 더 시간을 주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짚고 넘어가고요. 사실 지금 북한 이제 처음 저희가 질문했던 것처럼 김 의원님, 사실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 빠르고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의도의 도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 이후에 계속 실행할 가능성을 충분히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말 같은 경우에 건군절을 앞두고 그때도 이제 개체 장비들이 지하로 들어갔었고, 하지만은 당시에 이제 풍계리 일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실험을 못하고 이번에 이제 실시를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북한이 핵에 대해서 김정은을 비롯해 열정과 노력을 가지고 있고, 또 막대한 예산과 지원을 통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속도로 계속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현재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전의 핵실험과 달리 그야말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를 실험했다는 거,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전까지도 나오지 않았던 갑자기 핵무기 연구소가 나왔다는 것은 네네네. 북한 자신이 이제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아무래도 계속 강조하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김 의원님, 지금 핵실험 주기가 예전에는 보통 3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사이클이 좀 있었는데, 지금 지난 1월 6일 핵실험 4차 불과 8개월 만에 이루어진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핵실험을 통해서 3년 주기라는 그 공식이 이제 깨져버렸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화하기 위한 속도를 그야말로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은 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성명만 나왔지만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4차례에 걸쳐 이제 오늘까지 총 5차례 했지만은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핵탄두라는데 일단 방점을 맞췄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뭐 핵탄두 실험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사인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핵탄두를 지하 실험장으로 밀고 들어가는 뭐 이런 사진이나 예. 영상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오히려 핵실험 실제로 어떤 징후가 아니라 공개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공인을 받겠다.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이제는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반천하에 이제 선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김학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그 3월 15일인가 19일이요. 구형. 핵무기 구형을 예. 만들어서 지금 화면에 그거를 나오는 저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거를 폭파시켰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서 폭파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개척 장비를 갖다 놓고 실험치를 얻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 시험치하고 결과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이게 나름대로 영상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수치를 갖다가 확보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일 또는 모레쯤 노동신문이나 이런 데는 막 사진이 실리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좀 더.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이렇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고요. 정무위에서는요. 네. 5차 핵실험이 수소탄은 아닌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이 나왔거든요. 정무위에서는. 오늘 아까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발표한 뭐 핵무기 연구소의 그 내용으로 봐서는 지난 핵탄두 실험. 4차 네네. 핵실험과는 달리 다른. 전혀 수소폭탄 또는 뭐 우리식으로 새로 만드는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폭발 시험을 하였다. 이제 아까 이 실험의 주기가 빨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네. 다시 조금 거꾸로 돌아가면은 그 지난 3월 달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걸 갖다 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한 얘기가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폭발 시험을 해라. 그다음에 아울러 그 핵 투발 수단이 가능한 로켓 시험도 계속해 해라. 나가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핵탄두 시험을 하라고 그랬던 김정은 지시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이행을 하는. 이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연장선에서 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모두에 아까 왜 우리가 이 핵 실험의 징후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론 네,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아까 뭐 야당 간사하는 얘기는 우리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우리 정보당국에서 오래 전부터 핵실험 징후를 꾸준하게 추적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건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임박한 핵실험 징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지난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할 때도 그렇고 이번 핵실험 할 때도 그렇고 예. 38로스에서 한 1-2주 한 2-3주 전에 그런 비슷한 징후를 경고를 얘기를 하죠. 하고 네. 실제 임박한 상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실험을 하기 전에는 과거 같으면 1, 2, 3차 핵실험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핵실험 징후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발표를 했고 실제 하드 에비던스로 실제적인 이제 이 정황 증거로 뭐 1주 전에는 뭐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갱도가 열리고 개척 장비가 끄트막이 이렇게 해서 네. 이러면 이거는 곧 임박한 징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실들이 사실은 이제 북한은 오히려 거꾸로 역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 더욱 이 핵실험 징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핵실험 생각이 징후를 먼저 사전에 파악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 그걸 억제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징후를 파악한다면? 뭐 그거는 평시에는 이제 핵실험뿐만 아니고 만약에 그것이 비상시 같으면은 타격할 수도 있고. 핵의 움직임을 사전에 우리가 식별하고 선 조치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나름대로 옵션을 가질 수가 있는데,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특히 전략 무기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 당국에서 네. 사전 정말 면밀하게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준비를 갖춰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 드립니다. 국민들 또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수소폭탄이 아니라 그러면 북한 주장대로 핵탄두 폭발 실험을 했다. 그러면 이제 핵탄두를 좀 소형화, 다종화하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도 상당히 결국은 이제 미사일에 실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핵무기 소형화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 봤을 때는 이런 소형화도 사실상 달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또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스커드 B 같은 경우에는 탄두 중량이 한 900kg 정도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기술로도 충분히 스커드 B에는 핵탄두가 실을 수 있다. 장착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증폭 핵 분열탄일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은 기존의 예를 들어서 원자 폭탄을 이러한 미사일에 맞게 만들어서 핵탄두로 만들어서 실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참고로 10킬로톤 정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1킬로톤이라는 게 TNT 1000톤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5톤 트럭으로 했을 때 한 200대 분량의 거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 폭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폭탄이 12킬로톤입니다. 예. 근데 이 한 방에 7만 명이 그냥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10킬로톤이라는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 이후에 과연 이 이제 북한이 뭐 사진을 공개할지 영상을 공개할지 이건 예.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만약 그랬을 경우에는 파장이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여러 우려 중에 하나가요. 지금 박장님, 저희가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국제사회와 함께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카드를 꺼냈거든요. 과연 이 핵실험 제재가 유효한 것인지 국민들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조금 이제 예. 김 박사 하던 말씀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은 이번 핵실험의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핵탄두 폭발 시험을 뭐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성과적으로 했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에 핵실험을 하기 불과 4일 전 9월 5일이죠. 9월 5일 날 언론에서는 노동미사일 네. 또는 뭐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노동미사일이라기보다는 스커드 ER 개량형. 예, 개량형이 쏴서 한 1000km 날아갔다. 세 발이.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금년에 한 15번 정도의 장거리 또는 중거리, 단중거리, 준중거리 정도 미사일 시험을 쭉 했는데 무수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5번 실패하고 마지막 6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각종 미사일을 전부 다 한 시험 번씩은 다 쏴본 겁니다. 다 써보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갖고 핵실험까지. 있는 노동 미사일과 또는 아니라면 스커드 ER까지도 실험을 해서 어쨌든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여태까지 발사한 그 이 각종 미사일, 그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이제 핵무기의 핵탄두를 개발한 것 아니냐? 소형화, 흔히 얘기하는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 또는 성공에 근접한 수준까지 지금 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불길하지만은 네네. 우리가 상당히 우려가 하고 되는. 거기에 대한 예.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국제사회의 정말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금 저렇게 계속 네네.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아마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뭐 수소폭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수소폭탄 또는 뭐 수소폭탄 가기 전의 정폭 핵분열탄으로서의 규모는 엄청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핵무기를 가졌던 그 국가로서 또는 핵무기의 위상에 맞는 네. 핵 위력, 폭발력의 위력을 갖다가 제대로 가시하기 위한 그런 시험에 이번에 주안을 맞추고, 그러니까 핵폭발 성공을 해야 되겠다.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수소폭탄 기술이 좀 이런 떨어지더라도, 것보다는 완벽한 해서 어떤 이 주변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핵에 대한 어떤 공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핵실험을 단행을 했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어떤 성공을 거두지 않았나. 지금 뭐 파키스탄이 7차례에 6차례인가요?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북한이 5번을 했단 말이죠. 우리 학자님 말씀이라면 정말 이제는 핵 보유국으로 싫든 좋든 원든 원치 않든 인정해야 되는 단계로 와 있나 이렇게 우려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번 성명에서 중요한 게 규격화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 미소 같은 경우에는 탄도미사일에 맞춰서 핵탄두를 개별적으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제적으로 너무 많은 손실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탄두를 만들어서 스쿼드라든지 노동이라든지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노동 다 이렇게 같이 쓸 수 있는 하나의 탄두를 만들었다면은 이번 핵실험에서 그 탄두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단계로는 분명히 이제는 중단 거리는 다 했기 때문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실제적인 실험 발사라든가 이런 걸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특히 이제 중국이 과거에 1980년 5월 18일 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당시에 중국에서 남태평양으로 실제로 ICBM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실제 이제 KN-58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놨지만 시험 발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CBM을 가지고 예를 들어 남태평양이나 공해상으로 쐈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이 북한의 핵 문제가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만족하지 않고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학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태까지 이제 그 핵실험 주기를 쭉 놓고 보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핵실험을 하면은 유엔에서 안보리에 제재가 들어가고 제재가 들어가면은 북한에서 우리 뭐 여기도 굴하지 않겠다 또는 운반 수단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거의 공식적으로 한 달 또는 2달 이내에 그런 그 장거리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다면 뭐 그런 만약에 이제 북한이 좀 더 이 개량을 했다면은 예. 또 이미 동창리에 사실상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 커진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발사대 자체가 높아지고 그런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사실 이제 가장 이번 북한 핵실험을 놓고 우려하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북중 관계가 과연 이제 어떻게 이게 전개가 될 것이냐 이제 관심을 쏟는 분들이 많아요. 학자님, 사실 지금 그동안 중국,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하지 마라, 더 이상 도발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경고를 줘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감행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은 사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 육자 회담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국제 메커니즘을 통하고 그 국제 메커니즘에 있는 의장국이 중국 아닙니까? 이미 2013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13년을 육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이 북핵 문제를 갖다가 국제사회에서 컨트롤하기보다는 하여간 다루는 이 상황 속에서 1, 2, 3, 4, 5차 핵실험을 하였고 네. 사실상 뭐 좋든 싫든 이제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이 근본적인 배경에는 중국의 중국의 책임이 미적지근한 태도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원인이었다. 만약에 압박에 동참을 하면서도 미적지근하게 하지 않고 제대로 된 압박만 했더라도 북한이 저렇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핵실험을 한 것도 사실은 중국 지도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 참 그 뭐랄까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상당히 북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당혹스러운 그런 입장이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뭐 사드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 것이 북한이었단 말이죠. 중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중국 자체를 우습게 아는 면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북중 관계가 중국이 북한을 뭐 다소 두둔하기가 사실은 어려워진
그런 측면이 강하고 그런 측면을 북한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북한은 우선 일단은 자기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핵무기가 갈 수 있는 한 10분 응선이 있다면은 지금 8부, 9분 응선에 왔거든요. 9분 응선에 왔기 때문에 어차피 제재를 받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건 구애받지 않고 일단은 최종 목표까지 달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두 번 정도의 핵실험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까지는 뭐 어떤 형태로도 북한이 가지 않겠냐. 이미- 북한 스스로가 예. 4차 핵실험을 하면서 그때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발표했던 1월 6일 날 오후 1시 반인가요? 2시간 후에. 12시 네, 반. 그때 예. 얘기가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런 말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이제 최종 목표를 바로 눈앞에 두고 예.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여기서 멈출 데 없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제재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맞는 매 몰아서 맞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핵실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과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을 중국에 사전 통보했겠느냐.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4차 핵실험 당시에 중국이 발끈하게 된 배경이 사실 조중 우호 조약을 보면은 4조의 그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일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4차 때는 미리 통보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뭐 지도부나 이런 데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었는데 과연 이번에 북한이 중국에게 사전 통보를 했겠냐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보실 때는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G20 아세안 플러스 EAS 회의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네. 어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목해야 될 것이 북한 측 육자회담 수석. 그 지금 베이징에 간 걸로 알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최선희. 최순위가 직접 만나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유선상으로나 아니면은 공문서상으로 통보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뭐 단둥에 갔다 온 분을 만났는데 사실 이번에 4차 핵실험 이후 각종 제재로 인해서 북중 국경 지역의 사실상 무역이 정지 상태였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게 반전이 돼서 북중 간의 무역 교역량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한 5차 핵실험을 때문에 사실 이것도 다시 한번 또 제재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사실 4차 때와 달리 지금 5차는 뭐 우리의 사드 배치 문제까지 중국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5차 핵실험을 만약에 북한이 중국에 통보했다 그러면 중국 역시도 이번에서 굉장히 좀 위치가 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학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이 3차 때로 아마 제가 기억이 되는데 네. 그때는 이제 하루 전에 통보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북한이 중국에게 그런 사실을 통보했다면은 우리 정부와 미국 측에서도 틀림없이 통보를 받았을 겁니다. 사전에. 그러나 현재까지 얘기로 봐서는 그런 정황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겠는가. 또 북한의 지금 최근의 행태로 봐서 중국에게 오히려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중국 체면을 살려주는 그런 그럴 측면도 수도 없지 않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뭐 누구의 통제도 않고 안 받고. 오직 김정은의 의지로 세계의 이런 그 압박과 제재 국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닐까 하는 그렇다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북한에 불쾌하고 괘씸할 텐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북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죠. 우선 이제 석유 2270호의 소위 민생 부분은 많이 빠졌거든요. 석유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이 곡물류, 그다음에 이제 광물류 같은 거, 그다음에 노동자들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미국과 거래하는 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이 압박, 예. 제재, 예.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은 많습니다. 사실은 중국이 조금만 더 압박을 가해주면은 사실은 북한이 숨을 못 쉴 정도의 그런 이제 있겠지만은 예. 그거 또 역시 과거 3차, 4차와 마찬가지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조금은 의문입니다. 결국 이제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딱 정말 끊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인데 그러면 결국은 그 허점을 북한이 노린 거 아닐까요? 전략적 판단. 우리가 이렇게 해도
중국 우리 어떻게 못한다라는 전략적 판단을 쓴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장 재미있는 게 저도 이제 중국의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이런 핵실험을 할 때보다 물어보는 게 중국은 북한의 핵에 대해서 안보적인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제 북중 국경 지역에서 핵실험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러한 핵실험으로 해서 핵 오염이 동북 지역에 그말로 중국 동북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와 보는 관점이 매우 다르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탄두를 그야말로 성공했다고 하고 만약에 그러한 뭐 증명을 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기존의 관점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보적 위협으로 이것을 이제 서서히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예를 들어서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미국이 또 동북 지역에서 자기네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선뜻 미국이나 한국의 입장에 동참하자니 중국 내부에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북한을 이렇게 놔두자니 이것도 차후에 잘못했다가는 중국의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고 보여집니다. 학장님, 사실 이제 네. 중국과의 관계가 사실 이제 굉장히 관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북한이 결국은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완전히 끊지 않는다면 어떤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무기력감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중국 스스로가 제가 볼 땐 이율 배반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국은 이제 뭐 공사석에서 얘기를 하면은 한반도 정책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일본으로,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세 번째는 이 한반도 문제는 소위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른바 해결. 3대 원칙이죠. 예. 그 3대 원칙에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거든요.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고 사실상 동북아시아 전체의 이 안보 지형의 변경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대한민국도 우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핵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핵을 갖다가 다시 들어오든지 하는 이런 그 여론이 조성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남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점으로 볼 때 핵 도미노 현상 또는 이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중국의 대응이 시원찮았다. 비핵화라고 그랬지만은 비핵화의 가장 근본 그 지금 위배되는 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갖다가 저렇게 계속 그것도 중국의 어떤 계속되는 경고와 뭐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고 있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중국 스스로가 이건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은 다시 아까 얘기했듯이 제 6차, 7차 핵실험을 또 갈 거다는 거죠. 일각에서는요. 중국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김정남이라든가 뭐 좀 대비를 해서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는 이야기들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뭐 저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검토는 해볼만 합니다만은 현실화 될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낮다. 예, 낮다. 오히려 지금 김정은도 제가 볼 때 저렇게 핵을 만드는 아까 뭐 여러 가지 대내적인 뭐 그런 세 가지 국정원에서 이제 그 배경과 핵실험의 어떤 그 북한 나름대로 명분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크게 보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정은 자체의 생존, 3대 세습의 어떤 이 체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크게 보고 두 번째는 핵과 미사일을 완성을 한 상태에서 한국과 대한민국과 어떤 미국과 중국을 경제 협 네. 그러니까 일단 군사적인 어떤 우위를 먼저 서겠다는 이런 어떤 큰 전략을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과 같은 압박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북한으로 봐서는 절대 굽히지 않을 것이다. 네. 갈 길을 갈 것이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학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핵을 포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의 입장에 따라서 제재가 풀렸다 조였다 하는 상황이 있지만은 북한이 생존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또한 김정은이 집권하자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일단 기본 베이스를 핵으로 하고 그 뒤로 이제 경제를 이용해서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라오스 방문 일정을 축소를 하고 이제 급거 귀국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기내 전화 통화를 통해서 확장, 뭐 여러 가지 핵 우산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내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거 이제 핵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방금 이제 뭐 합참에서 나오셔서 뭐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그 동안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사실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그야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가진 국가라고 이제 만약에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현재 킬체인이라든지 KM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순간에 무력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핵실험만 하더라도 사전 징후를 파악하는데 일단 뭐 정부가 미리 알았을 수 있지만 공개는 안 했을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이런 징후를 파악 못하고 발사해서 서울시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게임 오버죠, 사실상. 게임 오버죠. 이후에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뭐 히로시마 예를 봐도 7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큰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안은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을 들여오던가 네. 아니면 나토와 같이 핵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전투기는 우리 전투기를 사용하고 장착하는 핵탄두는 뭐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좀 이제는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근본적으로 핵 전술핵 배치 또는 핵 개발. 학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군사 전문가시로서. 뭐 저도 사실은 그 우리가 핵을 개발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은 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냥 현재와 같은 이런 상태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합참 이모영 그 전략본부장이 얘기했는 대로 저는 그 얘기 중에서 조금 그 특이하게 좀 들었던 것이 독자적 능력을 확충하겠다 하는 부분, 이 부분에 조금 더 구체화를 방점을 둔다면은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다방면에서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선 오늘 핵실험을 한 데 대해서 우리 군과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김정은이 제일 그 불편해하고 어떻게 보면 알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이 지금 어제부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그 어떤 침투. 유인 문제, 예. 이런 걸로 따지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일종의 그 심리전. 제한적인 심리전을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좀 더 심리전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전면적인 심리전을 확대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단, 네. 확성기, 그다음에 과거 실시했던 이 대형 전광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종합적인 우리가 세트를 놓고 북한에게 압박을 같이 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아파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돈줄은 돈줄대로 이제 대외적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이 실제 이런 이 국제사회가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거, 북한이 인권 상황이 어떻다는 거, 공포 정치의 말로가 어떻다는 거, 이런 등등을 갖다가 북한 네. 주민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그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네. 펼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드 문제, 참 우리 갈등, 씨앗이 불씨가 계속 살아 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어떻게 좀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요? 사드 관련해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것이 무슨 공격형 무기도 아니고 또 우리 국민들 인체에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농작물에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한 이런 방어용 무기를 갖다가 어떤 민미 현상 때문에 내 지역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무조건 반대의 이런 논리는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이거 지금 미적거릴 때가 아닙니다. 아니다. 예, 지금 무슨 뭐 추석 쉬고 여론 보고 하겠다는 것 같은데 뭐 뻔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롯데스카이 힐입니까? 네, 그 성주 골프장으로 골프장. 가는 것처럼 저는 느낌이 오는데 그렇다면 시간 끌 거 없이 빨리 신속하게 신속하게 결정해서 오히려 이럴 때 저 정부 나름대로 어떤 단호한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5차 핵실험으로 해서 사실 북한의 이번 북한의 어떻게 보면 핵 개발은 더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뭐 방금 이제 합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KMD. LCM 특히 이제 핵심이 LCM입니다. LCM 같은 경우에는 고도 40-50km에서 이제 북한의 핵탄두를 요격을 해야 되는데 이 미사일이 개발이 끝나는 게 2025년입니다. 그리고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상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얇은 요격망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그 지역 주민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는 뭐 논란보다는 예. 좀 북한의 핵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우리 군이 갖출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연 유엔 안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또 국제사회의 대응, 우리 정부의 각오 등등 온 국민들이 좀 힘을 합해서 이 위기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